어둠이 짙게 깔리고 세상의 소음이 잠들면 비로소 마음의 귀가 열리는 시간. 반밤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선하게 살아봤자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뿐이다.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해지고 내 코가 석자라며 눈앞의 이익만을 쫓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지혜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런 데가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는 옛말을 믿으시나요? 삭막하게 얼어붙은 세상이라지만 사람의 진심과 온기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내가 가장 깊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를 끌어올려주는 가장 튼튼하고 눈부신 동아줄이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험준하다는 문경세제 고갯마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쳐서 짐승조차 얼어 죽던 끔찍한 겨울밤, 길거리에 쓰러진 더러운 노숙자에게 자신의 마지막 식사를 내어준 가난한 주모와 그녀의 어린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사가 오가는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그들이 내어준 뚝배기 한 그릇이 훗날 어떤 소름 돋는 기적과 거대한 인과응보를 불러왔는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장대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거나 보부상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야만 했던 가장 험준하고 굽이진 고개,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산세가 험하고 산짐승과 도적이 들끓어 장정들도 해가 지면 넘기를 꺼렸던 이 고갯마루 중턱에는 낡고 초라한 초가집 주막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남편을 호열자로 일찍 여의고 7살 난 딸 연희를 홀로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주모 막분이었습니다. 막분의 주막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숭숭 들어올 정도로 낡아빠졌습니다. 하지만 막분이 가마솥에서 밤새 푹 고아 끓여내는 뜨끈한 장터 국밥은 고개를 넘다 지친 가난한 보찜 장수들과 집신을 쉬는 평민들에게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막부는 샘이 밝거나 입속을 차리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선비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난처해하면 나중에 출세하거든 갚으시구려라며 호탕하게 국밥을 내어주었고 배골른 아이를 업고 가는 아낙네의 그릇에는 묻지도 않고 고기 한 점, 밥 한 주걱을 더 수북하게 얹어주는 정 많고 따뜻한 여인이었죠. 어머니, 우리도 먹을 쌀이 부족한데 자꾸 남을 퍼주시면 어떡해요? 철없는 연희가 입을 비죽 내밀 때면 막부는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사람의 배고픔은 하늘이 내린 가장 큰 형벌이란다. 밥은 나누어 먹으면 반으로 줄어들지만 그 온기는 2배가 되어 가슴에 남는 법이야. 남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훗날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 하늘이 너를 굽어 살피신단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조선 팔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지독한 한파와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눈보라가 며칠째 쉬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눈이 장정의 허리춤까지 푹푹 빠지도록 쌓이자 험준한 문경세제를 넘는 발길은 완전히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산통을 깨듯 매섭게 울부짖고 소나무 가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쩍쩍 갈라지는 소리만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막에는 열흘이 넘도록 손님이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끊기자 그날 벌어
그날을 먹고 살던 막분의 주막국가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땔감도 다 떨어져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막분과 어린 딸 연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누며 꼬박 나흘을 굶주려야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막분의 입술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막분은 더 이상 딸을 굶길 수 없어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독을 싹싹 긁어모은 쌀 한 줌과 처마 밑에 매달아 두었던 시들비들한 무청 시래기 몇 가닥. 그것이 이 주막에 남은 식량의 전부였습니다. 막부는 가마솥에 눈을 퍼담아 녹이고 그 마지막 남은 쌀과 시래기를 넣어 간신히 묽은 국밥 한 그릇을 끓여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방 안으로 들고 들어오자 굶주린 연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희야, 어서 이리 와서 먹자꾸나. 배가 많이 고팠지? 어미가 뜨겁게 끓였으니 천천히 불어먹으렴. 연희가 군침을 꿀꺽 삼키며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막 입에 떠넣으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쿵! 털썩! 바람소리만 요란하던 주막 앞마당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막분이 다해진 문풍지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독한 눈보라가 치는 새하얀 앞마당 한가운데 다해진 누더기 적삼 하나만 달랑 걸친 백발의 노인이 엎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막부는 집신도 신지 못한 버선발로 뛰쳐나갔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노인의 몸을 뒤집어 보니 노인의 얼굴과 입술은 이미 송장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발은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을 굶은 채 이 지옥 같은 눈길을 맨몸으로 헤매다 결국 체력을 다하고 동사하기 직전에 끔찍한 상태였죠. 막부는 작은 체구에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축 늘어진 노인을 간신히 업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덮고 자던 얇고 해진 유일한 솜니불을 노인의 몸에 겹겹이 덮어주고 자신의 거친 손으로 노인의 얼어붙은 손발을 미친 듯이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숨소리는 잦아들다 못해 이제는 거의 끊어질 듯 가느다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뜨거운 국물을 먹여 뱃속을 데워 기력을 돌려놓지 않으면 이 노인은 분명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둘 것이 자명했습니다. 막분의 시선이 방 안 한가운데 놓인 아까 방금 끓여낸 마지막 국밥 한 뚝배기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막분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 국밥은 닷새를 굶주린 자신의 어린 딸 연희가 먹어야 할 이 세상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저것마저 남에게 내어주면 내 딸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갈 마지막 밥을 모르는 늙은이에게 내어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막분이 차마 뚝배기를 집어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희와 노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설일 때였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7살 난 어린 연희가 꽁꽁 언 조그마한 손으로 어머니 막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고 튼튼하잖아요. 아까 낮에 부엌 구석에서 쪼그라든 감자 반쪽을 찾아놓았어요. 내일 아침에 그거 구워 먹으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어요. 할아버지께 국밥을 드리세요. 이러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겠어요. 연희는 자신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맑고 고운 눈으로 어머니를 향해 씩씩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어린 딸의 숭고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막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막부는 소매로 흐르는 피눈물을 훔쳐내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연희야. 내 말이 맞다.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딨겠느냐. 막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노인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무 숟가락으로 뜨거운 국물과 밥알을 떠서 굳게 다물어진 노인의 입술을 조심스레 벌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할아범, 기운을 차리시오. 제발 이 뜨거운 국물을 좀 삼켜보시구려. 제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얼어붙은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자 기적처럼 노인의 굳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파랗던 뺨에 아주 옅은 핏기가 돌더니 노인이 컥컥 기침을 하며 천천히 감겼던 두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초점 없는 눈으로 방안을 둘러보다가 눈앞에 있는 뚝배기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은 막분의 손에 들린 뚝배기를 빼앗아 들고 허겁지겁 국밥 한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마셨습니다. 국물 한 방울, 밥알 하나 남기지 않은 텅 빈 뚝배기. 그제야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뚝배기를 내려놓고 막분과 그 뒤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서 있는 어린 연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눈가에는 이 모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내어주었는지 깨닫고 뜨거운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우셨소. 당신 모녀가 죽어가는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했소. 그날 밤 노인은 막분이 덮어준 이불 속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기적처럼 눈보라가 먹고 맑은 햇살이 문경세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노인은 서둘러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노인은 방문을 나서기 전 품속 가장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비단 헝겊에 겹겹이 쌓인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분의 거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막분이 펼쳐본 그것은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반으로 쪼개진 낡은 나무패 조각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아궁이 땔감으로도 쓰지 못할 불에 그을리고 칼에 베인 자국이 가득한 쓸모없는 나무 토막이었죠. 아주머니, 보시다시피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늙은이요. 당장 이 밥값을 치를 재물이 내게는 없소. 하지만 훗날 아주머니나 이 아이가 억울한 일로 관아에 끌려가 목숨이 위태로운 날이 오거든 세상 천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지거든 반드시 한양에서 내려온 가장 높은 분에게 이 쪼개진 나무패 조각을 보여주시오. 이 볼품없는 나무 조각이 반드시 아주머니의 목숨을 구해주고 어젯밤 그 뚝배기 그릇의 은혜를 수만 배로 갚아줄 것이오. 명심하시오. 노인은 알 수 없는 묵직한 말을 남긴 채 하얀 눈길을 밟으며 산 아래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막부는 그 나무 토막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나 노인의 간절하고도 매서운 눈빛을 잊지 못해 낡은 쌈지에 나무패를 고이 싸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린 연희는 어느덧 17살의 어여쁘고 지혜로운 처녀로 장성하였고 막분의 작은 주막은 모녀의 억척스러운 부지런함과 남을 돕는 후한 인심 덕분에 제법 번창하여 이제는 문경세제 길목에서 가장 크고 번듯한 기와집 객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하였던가요? 이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 조사또 때문이었습니다. 조사또는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끔찍하고 교활한 탐관오리였습니다.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뱀처럼 매서운 눈을 가진 조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온갖 명목으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전답을 닥치는 대로 빼앗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억울한 백성들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매질을 하고 그 자식들을 다른 고을의 노비로 팔아넘겨 뒷돈을 챙기는 악마 같은 자였죠. 조사또의 끝없는 탐욕스런 눈에 문경세제 길목에서 매일같이 돈이 쓸어 담기듯 들어오는 막분의 객주가 들어왔습니다. 전년의 객주를 통째로 빼앗아 내 소유로 만들면 1년 안에 수천 양의 재물을 더 긁어 모을 수 있겠구나. 이방, 내일 당장 저 주모년을 잡아들일 계책을 꾸미거라. 어느 달 금은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조사또의 수족인 포졸들이 은밀히 막분의 객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객주 마당 구석에 장독대 및 땅을 파고 묵직한 보따리 하나를 몰래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아의 창고에서 훔쳐낸 수백 냥의 은덩이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조사또는 수십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분의 객주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부숴라. 이 고약한 주모년과 그 딸년의 머리채를 끌고 오너라. 평화롭던 객주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인 막분과 연희가 마당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사또나리, 대체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조사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포졸들이 장독대 밑을 파헤치자 어젯밤 묻어두었던 은덩이 보따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인연, 감히 관아의 국고를 털어 은덩이를 훔친 대도적이 바로 너희 모녀였구나.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막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희는 평생 남의 물건 하나 탐내지 않고 정직하게 국밥을 팔며 살아왔사옵니다. 저 은덩이는 난생 처음 보는 것이옵니다. 누군가 저희를 모함하려는 짓이옵니다. 제발 명찰하여 주시옵소서. 막분이 흙바닥에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찌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애초에 각본을 짠 조사또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조사또는 거만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혓바닥이 길구나. 저 두 년을 관아로 끌고 가 매우 쳐라. 관아 앞마당의 형틀에 묶인 막분과 연희 모녀에게 무자비한 곤장이 쏟아졌습니다. 퍽!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고문 속에서도 막분과 연희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힘없는 백성의 저항은 무의미했습니다. 사또는 즉각 객주의 모든 문서를 압수하여 통째로 몰수하고 막분과 연희 모녀를 가장 험악하다는 흑산도의 관노비로 영구히 팔아넘기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저 두 년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워 섬으로 압송하라. 평생 소금밭에서 구르며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날 밤 차갑고 축축한 관아의 지하 감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막분과 연희는 볏짚 위에 쓰러져 서로를 부둥켜 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야, 내 딸아. 어미가 무능해서, 어미가 힘이 없어서 널 지키지 못했구나. 평생 피땀 흘려 일군 객주를 도둑맞고 내 어여쁜 딸이 짐승만도 못한 노비로 끌려가 평생을 썩어야 한다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이 낫겠구나. 막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연희 역시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탈진하여 쓰러져 있던 막분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벼락을 맞은 듯 하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문경세제를 얼어붙게 했던 지독한 눈보라 치던 밤, 자신들이 마지막 국밥을 내어주어 살려냈던 그 백발 노인의 간절하고도 매서웠던 눈빛, 그리고 그가 남긴 묵직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억울한 일로 관아에 끌려가 목숨이 위태로운 날이 오거든 세상 천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지거든. 반드시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분에게 이 쪼개진 나무패 조각을 보여주시오. 막부는 미친 듯이 떨리는 피투성이 손으로 포졸들이 미처 뒤지지 못한 자신의 치마폭 가장 안쪽 깊숙하게 꿰매어둔 비밀 쌈지를 뜯어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낡은 쌈지 안에는 10년 전 노숙자가 주고 간 반쪽짜리 나무패 조각이 그대로 고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한양에서 온 높은 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막부는 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토막을 가슴에 품고 이것이 벼랑 끝에서 동아줄이 되어 주길 밤새워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 거대한 형틀이 차려지고 고문을 당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막분과 연희 모녀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마당 밖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백성들이 안타까운 눈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사또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노비 문서에 최종적으로 붉은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관아의 거대한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와 같은 고함이 온 동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수십 명의 역졸들이 손에 육모방망이를 들고 마패를 번쩍이며 관아 마당으로 노도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관아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갑작스러운 암행어사의 출현에 조사또와 아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조사또가 들고 있던 붓을 툭 떨어뜨리며 엎어지듯 대청마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역졸들이 갈라진 사이로 낡은 갓을 쓰고 수수한 도포를 입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호랑이처럼 맹렬한 사내 한 명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자에는 왕의 특명을 상징하는 화려한 어사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대청마루에 올라서자마자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힌 조사또의 비밀 장부를 집어 던지며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놈 조사또, 겉으로는 백성의 목민관 행세를 하며 뒤로는 죄 없는 자들의 고열을 빨아 재산을 갈취하고 억울하게 노비로 판 너의 추악한 죄상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특히 저 객주의 여인들에게 관아의 은덩이를 묻어 누명을 씌운 죄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당장 저놈의 관복을 찢어벗기고 하옥시켜라. 살려주시옵소서. 어사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조사또가 살려달라며 바닥을 기었지만 역졸들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포박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꿇어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백 명의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억울하게 끌려와 형틀에 묶여있던 마을 백성들의 결박을 직접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막분과 연희 모녀 곁으로 다가와 포승줄을 끊어주려 할 때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막분이 남은 젖먹던 힘을 다해 품속에서 반쪽짜리 나무패를 꺼내 두 손으로 번쩍 치켜들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어사나리, 어사나리, 제발 이 나무패를, 이 비천한 여인이 가진 나무패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펴봐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포졸들이 막분을 제지하려 창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막분의 피투성이 손에 들린 그 반쪽짜리 낡은 나무패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이 수박만하게 커졌고 호랑이 같던 그의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어라. 그 여인에게서 물러서라. 암행어사는 포졸들을 물리치고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막분의 나무패를 받아들었습니다. 불에 그을리고 칼에 베인 낡은 나무토막. 암행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도포 자락 깊숙한 곳에서 비단보에 소중하게 쌓여있던 또 다른 반쪽짜리 나무패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암행어사가 두 개의 쪼개진 나무 조각의 단면을 맞물렸습니다. 딸깍. 소름 돋게도 두 개의 나무 조각은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단면이 합쳐지자 그 나무 위로 왕의 도장과 함께 3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라는 선명한 글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관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에서 허억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나리의 손에 들린 것은 보통의 나무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행어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 마패의 반쪽이었던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패를 가슴에 꽉 품은 채 피투성이가 된 막분과 연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주머니, 그리고 꼬마 아가씨, 당신들이 바로 10년 전 그 지독한 겨울밤, 문경세제의 그 주모이십니까? 막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사옵니다. 10년 전 그 백발 노인이, 그 불쌍한 할아범이 주신 나무 토막이옵니다. 암행어사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모를 벗어 땅에 내려놓더니 억울한 죄인으로 형틀에 묶여있던 일개주모 막분과 연희를 향해 바닥에 엎드려 넙죽 큰 절을 3번이나 올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암행어사가 비천한 주모에게 엎드려 통곡하며 절을 올리는 기막히고 숭고한 광경에 마당에 모인 모든 이가 숙연해져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전 제 목숨을 살려주신 그 따뜻한 뚝배기 한 그릇과 솜니불의 은혜를 저와 제 아버님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10년 전 암행어사로 발탁되어 영남 지방으로 몰래 내려가던 그의 아버지는 문경세제에서 잔악한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수행원들을 모두 잃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마패마저 적의 칼에 반으로 쪼개진 채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쳤던 것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끔찍한 눈보라를 만나 얼어 죽기 직전 세상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을 때 며칠을 굶주려 뼈만 남은 가난한 모녀가 자신들의 마지막 식사를 기꺼이 내어주어 그의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 백발 노인은 한양으로 무사히 살아서 돌아간 뒤 아들에게 그 나무패의 절반을 물려주며 언젠가 내가 어사가 되어 세상에 나가거든 이 은인들을 반드시 찾아보답하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아주머니와 이 아이의 자신의 굶주림보다 남의 죽음을 불쌍히 여긴 그 숭고하고 선한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오늘 수천 명의 백성을 구한 이 어사와도 결코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이제야 그 밥값을 치르게 되니 참으로 부처님이 돌보신 기적입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옥고를 치르게 해드려 정말 송구하옵니다. 암행어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막분과 연희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10년 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어준 그 보잘것없는 국밥 한 숟가락이
10년의 세월을 건너와 가장 끔찍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는 기적의 동아줄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의 통쾌한 사이다 판결은 조선 팔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악독한 탐관오리 조사또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 100대를 맞은 뒤 가장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떠나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막분에게 빼앗겼던 객주를 되찾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살려준 생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막분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거대한 기와집과 수만 평의 비옥한 전답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암행어사는 굶주림 속에서도 노인에게 밥을 양보하던 맑고 지혜로운 성품을 가진 연희의 인품에 반해 그녀를 한양의 본가로 데려가 자신의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는 엄청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구박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막부는 딸 연희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훗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풍요롭고 평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느껴지셨나요? 세상이 제 아무리 각박해지고 계산적으로 변해간다고들 하지만 내가 조건 없이 베푼 작은 선의와 따뜻한 친절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밑빠진 독에 붙는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가슴 속에 깊이 심어져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자라나 언젠가 내가 가장 어둡고 추운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하는 가장 튼튼하고 강력한 기적의 동아줄이 되어 반드시 내 곁으로 돌아옵니다. 10년 전 막분 모녀가 눈보라 속에서 끓여낸 낡은 뚝배기 속에는 단지 밥과 시래기 국물이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목숨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숭고한 사랑이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세상을 녹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온기가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쁜 출근길에 무심코 양보한 자리 하나,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혹은 슬픔에 빠진 누군가에게 내민 다정한 손길 하나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훗날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불러올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담밤야와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팍팍하고 지친 삶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난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세상에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줄 눈물 나게 깊고 따뜻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한 여러분 스스로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고 칭찬해주는 훈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근심 걱정 없는 아주 평안하고 달콤한 밤밤 되세요.